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우한길 연구사라고 하고 이번 2023년 신종 재난 위험 요소 국제 발굴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제 발굴단은 그 김도우 팀장님께서 그 국제 발굴단의 위험 요소에 대한 건들을 설명해 주실 거고, 또 대한민국에서 재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느 신종 재난에 대한 위험 요소를 찾아서 발굴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국제 발굴단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행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 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 저희 안기영 선생님께서 그 행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재난 위험 요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안건을 발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도우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처음 이제 저희 원에서 합니다.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 그 요소 국제 발굴단.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요청을 드릴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를 좀 도와주실 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재난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혹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자. 그래서 이렇게 발굴하게 되면은 선정 평가를 한 뒤에 관계 부처나 기관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이태원 참사처럼 이렇게 이런 대형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으면은 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가 이제 한인 교포분들이나 유학생들 분들께 좀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 사고 위험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난이라 하면은 저희가 이태원 참사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과거와 다른 위험 요소로 인해서 좀 재난이 발생한 사례들이 특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되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완전 자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런 해당 지역의 지열 발전소 굴착 작업이 땅을 자극했다. 그래서 이게 촉발 지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재난이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해외에서는 스위스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좀 인공적인 요소로 인해서 발생한 지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이 또 마비가 되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가 일상 전화만큼 활용하는 카톡인데 그게 마비가 되니까 거의 재난 상황처럼 통신 재난처럼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기업의 데이터 센터 화재가 국가적 재난이 되는 시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로 이제 이런 그런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이런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지정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은 경우도 좀 할로윈 문화라는 옛날에는 없던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또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또 밖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또 이태원이라는 그런 좁은 지형적 특성에 그게 집중됨에 따라서 이제 그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가 한 10명 이내 이런 인파 사고는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나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인파 사고는 또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도로상에서 차에서 화재가 나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나는 사고인데 이게 하필 또 이런 방음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니까 이 방음 터널의 소재가 또 가연성이라서 대형 화재로 또 번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을 것인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이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태풍, 홍수 등등등 이렇게 법적으로 좀 명시가 돼 있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 붕괴 사고, 폭발 사고,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 그다음에 화학 물질 사고, 세균 사고, 방사성 사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그다음에 뭐 전력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국가 핵심 기반, 그리고 감염병, 가축 감염병,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이런 재난이 발생시킬 수 있는 조금 색다른 새로운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수라고 하면은 같은 홍수라도 작년에 되게 좀 이색적인 홍수가 발생했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을에도 막 집중호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 도로 주변에 이제 빗물 새는 이제 철로 된 빗물 바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낙엽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가을에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가을에도 이제 비가 예보되면은 빗물 바지에 낙엽부터 치우자 이렇게 이런 대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주변에 이런 것도 좀 새로운 위험 요소로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신종재난 위험 요소란 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정의할 때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유형의 위험이 뭐 새롭게 표출된 것 이렇게 뭐 정의한 뭐 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발전, 재난 환경 등 변화로 갑자기 또는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과거 데이터가 없어서 위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정의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난 위험 요소이며 어느 정도 이제 좀 대형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울까라고 판단하실 때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 기준이라 할까요? 그냥 가이드를 삼아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의 위험 요소. 두 번째는 기존 형태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재난 위험 요소. 세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 네 번째는 사회 환경 변화로 위험을 잠재하고 있으나 부각되지 않는 것. 뭐 근데 물론 이 네 가지 범주에 다 이게 네 가지가 다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구로 적으니까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저희가 찾은 해외 사례 중에 일부를 좀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위험 요소 예시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새로운 기술의 출현, 보급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여기 호주 뉴스에서 봤는데요. 최근에 전기차가 이제 뭐 5%, 10% 이렇게 막 늘어남에 따라서 새롭게 막 위험이 제기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배터리가 많이 탑재되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 한 300에서 500kg 더 무겁다.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다수 주차장이 전기차로 가득 차게 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요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이렇게 좀 우려되니 정부에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저희 원에서 나눠드린 양식에 따라서 그냥 기사를 있는 그대로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막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 주로 이제 뉴스 위주로 조금 보이시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뉴스에서 이제 새로운 위험 요소로는 이제 무거워진 전기차 하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예시는
비슷한 재난이긴 한데 좀 다른 양상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혹은 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위험 요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건 미국 사례인데 2007년쯤에 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부동산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빈집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상하게 어떤 지역에서 모기 감염병이 너무 증가를 해서 왜 그런지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가 문득 위성 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빈집들의 수영장들이 있었는데 수영장들이 다 오염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고 그 수영장에서 모기 유충들이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 붕괴로 인한 빈집 증기가 감염병 확산까지도 이어진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특이하게 전개된 재난이라서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세 번째 예시는 뭐 딱 단일 재난이 아니고 한 개 재난이 다른 재난을 또 불러오거나 아니면 동시에 어떤 두 개의 재난이 발생해서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8일 날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을 했는데 그 화물에 실린 게 유독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이 대피하고 휴교하고 회사도 임시 휴업하고 이렇게 그 해당 지역이 거의 마비가 됐었는데 이게 또 이 화물 열차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탈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화물 열차 길이를 제한하자 이런 정부의 대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화물 열차 사고가 이런 유독 물질 유출까지 뭐 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재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사회 환경 및 기후 변화로 인해서 위험을 잠재우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2014년 사례인데 2014년에 보통 이제 댕기열이 이제 동남아 지역의 모기한테 물려서 동남아 지역 풍토병인 댕기열이 걸린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이제 유입돼서 뭐 그렇게 걸리는 병인데 2014년에 처음으로 동남아에서 모기한테 물려서 일본으로 온 게 아니고 일본 내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서 댕기열에 감염돼서 일본에 귀국을 했는데 일본의 로컬 모기가 그 사람을 물고 또 다른 일본 사람을 물어서 이제 일본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파가 처음 됐어요. 이게 69년 만에.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그 댕기열을 옮길 수 있는 모기가 해당 지역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해당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에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요인들이 복합돼서 이제 드러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지만 그 위험 요소로는 이제 일본 내에서 댕기열을 전파시킬 수 있는 특정 모기종의 서식지가 북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 요소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부탁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 전 이제 체크 포인트라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앞서 저희 원에서 소개드린 한국의 재난 사례 그리고 신종 재난 위험 요소의 뭐 정의라든지 분류 그리고 이후에 소개드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위험 요소를 좀 발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국제적으로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전쟁, 테러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그쪽에 많이 노출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랑은 조금 구분하려고 해요. 그건 아마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와 좀 국방부 말고 좀 일반적인 부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 요소를 이제 발굴하실 때 전쟁이나 테러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해외에서 정말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정말 큰 사고가 나면은 한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엄청 대형 재난일 경우 또 한국에서 수십 건 이상의 좀 보도가 돼서 널리 알려질 경우는 그런 거는 좀 제외 좀 부탁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이제 도움을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주하시는 나라에서 주로 이제 뉴스 등에서 이제 신종재난 위험 요소를 다룬 것을 발견하실 경우 이제 그 내용을 저희 연구원의 그런 이 기 나눠드린 형식에 따라서 그냥 정리만 해주셔서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뉴스도 좋고 혹은 과거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내가 뭐 3년이든 뭐 5년 전이든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기억나는 과거 것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좀 다르게 저희가 조금 드물게 혹시 무슨 대형 재난이 해외에 발생했을 때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특정 나라에서 어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로 저희는 접근 가능한 게 영어로 된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만 좀 접근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에 계시는 그런 분들께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지금 이런 재난이 발생했는데 관련 뉴스라든지 자료를 조금 찾아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따로 또 요청드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렸고요. 혹시 이까지 들으시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지금 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돈은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계원 선생님 마이크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체력안전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안기원이라고 합니다. 기타 안내 사항은 원고 작성,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그리고 활동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고 작성은 우선 부침 1에 참고하시는 것처럼 작성을 해주시고, 원고 제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국가의 재난 사고 관련해서 뉴스나 주변 사례를 한글로 정리해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발굴단 같은 경우는 매월 한 건 이상의 원고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 재난 이슈 발생 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나 이런 원고를 송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는 추후에 맨 마지막에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부침 1에서 제출 양식을 보시면 우선 재난 사고 그리고 뉴스 관련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뉴스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한 거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뉴스를 작성해 주시고 그 원문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문 자료는 스캔이나 뭐 캡처를 떠서 붙여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원고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안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지급 계좌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지점은행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이 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가 안 되고 해외은행 계좌도 안 되고 카카오처럼 이런 인터넷 은행도 저희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지점 뭐 농협이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국제발급을 위촉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1회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소속, 뭐 소속은 어느 학교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입금 계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있는 계좌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1회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회의수당 등 온라인 지급자 명단 같은 경우는 원고를 제출할 때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행정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규정상 원고 한 부당 이 회의수당 지급 한 부를 제출해야 돼가지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원고 제출 때마다 이것도 작성해 주셔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료 지급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 원에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대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4 한 면당 12,000원을 지급 가능해요, 최대. 그래서 총 6면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글자 크기랑 줄 간격은 저희가 위에 부침 1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 확인서 발급 같은 경우는 1년에 5회 이상 송고한 단원에 한해서 신청한 단원만 저희가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5회 작성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 저희한테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행정 관련 사항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한 번 더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원 선생님.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김하은 학생분이 작성해 주신 건데, 이거는 테러 관련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게 출처는 뉴스 기사 포함해서 자신의 생각을 만약에 근거로 댈 때도 각각의 근거에 대한 출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그림도 넣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점 같은 경우는 원문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올려서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 원고료 관련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하시다 보면, 어떤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그 이메일로 회신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번부터 저희가 이제 신종진랑 관련해서 이제 안건을 받을 때, 안건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